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제대하고 복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죠.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술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한 녀석이 친구들을 부르더니 합석을 제안하더군요.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제 아내였습니다. 젊은 청춘 남녀가 이런 깜짝 만남을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렇게 단체 미팅 같은 분위기가 이어졌어요. 얼마 후 서로 호감 있는 사람들끼리 335 짝을 지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전 처음부터 맑은 눈을 가진 아내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래서 줄곧 아내와 술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서로 말도 잘 통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기억이 없더군요. 제가 눈 떠보니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 호텔 방에 누워있는 게 아니겠어요. 전 깜짝 놀라서 몸을 튕기듯 일어나지더군요. 그런데 더 기겁한 건 옆에 또 누군가가 있었던 거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빨리 뛰는 게 느껴졌어요. 이불을 젖혀 얼굴을 확인해 보니 어제 그녀였습니다. 문제는 술을 마시고 대화를 한 것까지는 기억이 났는데요. 여기, 그러니까 이 호텔 방에 그녀와 함께 온 게 전혀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때 그녀가 뒤척이더니 눈을 뜨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제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걸 그녀가 안다면 당황할 게 뻔하니까요. 근데 그녀는 크게 개의치 않아 보이더군요. 그녀 모르게 전 숨을 골랐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하룻밤을 보내고 쿨하게 헤어졌어요. 전 당시 컴퓨터 공학과를 전공하고 있었죠. 복학하고 적응하다 보니 이래저래 몇 달이 훌쩍 흘러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다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정천벽력 같은 말과 함께요. 저기, 나 기억나? 이런 말 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나 임신했어. 네가 아빠야. 하룻밤과 함께 기억 속으로 잊힌 그녀가 제 아이를 가졌다면서 함께 나타난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원룸 앞에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찬바람에 새빨개진 얼굴은 저를 보자마자 일그러지더군요. 그리고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가 27살이었고요. 그녀 나이는 고작 22살이었어요. 혼자서 얼마나 떨리고 무서웠을 거예요. 저희는 너무 어렸어요. 대학생 신분이었던 우리가 해결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전 아버지께 무릎 꿇고 정면 돌파를 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 아빠 됐어요. 그래서 제가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2명이 생겼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벼랑간 무릎 꿇은 아들의 고백에 아버진 분노하셨습니다. 그래도 어쩔 도리가 있었겠습니까? 하룻밤 실수로 생긴 아이지만 제 핏줄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아내와 아이를 책임지기로 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초반에는 부모님이 금전적으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신혼집도 마련하고 아이 낳아 키우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었죠. 그나마 부모님이 크게 사업을 하셔서 지원해 주실 수 있었거든요. 정석대로 만난 사이는 아니지만 저희는 평범한 부부처럼 정을 쌓으면서 별탈 없이 잘 살았습니다. 단 하나 문제가 있었다면 장모님과의 갈등이었죠. 저는 결혼하고 나서도 대학교 공부를 끝까지 마칠 수 있었어요. 대학생 신분의 가장이 됐기 때문에 취직이 중요한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를 해야 했던 아내는 대학교를 자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장모님은 저 때문에 아내의 인생이 망가졌다면서요. 결혼 생활 내내 저를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우리 연주, 자네만 아니었다면 지금 벌써 유학 가고도 남았지. 이게 대체 뭔가? 이 젊은 나이에 집에서 애나 키우고 있고. 내가 얘 볼 때마다 속이 터진다고, 속이 터져.
아내는 피아니스트를 꿈꾸던 피아노학과 학생이었어요. 결혼과 임신, 출산, 그리고 육아로 이어진 힘든 과정 때문에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죠.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모님이 일부러 저를 부리려고 하실 때도 군말 없이 다 해드렸어요. 처가의 성인 남자라곤 저 하나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처가가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아내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 하고요. 오빠가 한 명 있는데 결혼 전에 집을 나가서 소식이 끊겼다는 이야기만 들었었죠. 아내는 대학교도 학자금 대출로 겨우겨우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결혼 후 처가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지원을 많이 해드렸어요. 그런데도 장모님은 성에 안 차하시더군요. 하루는 또 장모님께 호출당한 날이었어요. 자네 퇴근하고 우리 집으로 와줘야겠네. 네, 장모님. 아니, 무슨 일 있으세요? 내가 오라면 올 것이지. 자네는 무슨 말이 그렇게 많나? 난 말 많은 사람 싫어하네. 알겠나? 그래서 일 마치자마자 처가로 향했어요. 거실 형광등 불이 나갔는지 깜빡거리더군요. 장모님은 그걸 새 걸로 갈아달라는 거였어요. 저는 지금까지 하던 대로 별말 없이 다 수리해드렸습니다. 그래도 장모님은 제게 고맙단 말 한마디 안 해주셨어요. 황서방, 나가면서 이거 분리수거 해주고 음식 쓰레기 좀 버리고 가주게나. 네, 오히려 일감을 주시면 더 주셨던 분이죠. 그렇게나 장모님은 제가 미우셨나 봐요. 그래도 전 얼마든지 버틸 수 있었어요. 아내가 저한테나 저희 부모님께 참 잘했거든요. 하룻밤의 실수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살다 보니 결혼 참 잘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저희 사이에 불청객이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제가 결혼한 지 한 14년 정도 됐을 때였을 거예요. 중학생인 아들은 한창 사춘기였죠. 어렸을 땐 참으로 말 많고 애교 많던 녀석이었는데요. 사춘기가 오더니 입 한 번 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당시는 아들 사춘기가 제법 요란하게 지나고 있었죠. 그래서 온 식구가 아들에게 신경이 다가 있을 정도였어요. 어느 주말에는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아내와 함께 지방에 다녀와야 했어요. 새끼 혼자 챙겨 먹으라고 할 수가 없어서 장모님께 아들을 맡긴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아들은 외갓집에서 하루를 보내고 왔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엄마, 나 외삼촌 있었어? 그 아저씨가 나보고 외삼촌이라고 부르라고 하던데? 아저씨? 누가? 할머니 집에 누가 왔었어? 아내는 뭔가를 들킨 것처럼 뜨끔하더라고요. 저는 먼저 뭔가를 이야기하는 아들이 반갑긴 했지만 아내의 반응이 거슬리더라고요. 외할머니한테 엄마라고 하면서 어떤 아저씨가 왔는데 외할머니가 그 아저씨한테 두부를 주던데? 두부는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니야? 나 TV에서 본 것 같아.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내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질문에도 아내는 눈알만 굴리고 묵묵부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거들었죠. 그래? 아빠가 한번 할머니께 물어봐야겠네. 그때 마침 아내의 휴대전화가 울리더군요. 아내는 휴대전화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전 물어볼 심산으로 아내를 뒤따라갔습니다. 제가 방 안으로 들어가자 아내는 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무슨 전화인데 그렇게 끊어? 누구야? 어? 아니야. 아내는 제게 말할지 말지 계속 고민하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말을 하라고 재촉했죠. 뭔데 그래? 좀 전에 지석이가 말한 거랑 관련된 내용이야? 제 물음에 아내는 결심이 섰는지 천천히 입을 떼더군요. 사실은 어제 지석이가 본 아저씨가 우리 친오빠야. 결혼 전에 집 나갔다고 했었잖아. 그 후로 연락이 끊겼었는데 교도소에 들어가 있었더라고. 나도 결혼하고 나서 엄마가 얘기해줘서 알았어.
지금 전화 온 사람은 누구야? 장모님이셔? 응, 어제 오빠 출소했다고. 아내는 우물쭈물하더니 오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친오빠는 어릴 적부터 사고를 많이 쳐서 부모님 속을 꽤 썩인 인물이더라고요. 이번에 교도소에 간 것도 사기 사건에 연루돼서 살다 나온 거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지금껏 친오빠가 없는 셈 치고 살았다고 해요. 그 인간 정말 지긋지긋해. 어릴 때부터 친하지도 않았고 남아있는 정도 없어. 그래서 말 못했어. 오빠 때문에 학교 다닐 때도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나한텐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라 지금까지 말 못해서 미안해. 그도 그럴 게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산 게 거의 14년. 지금껏 한 번도 형님의 존재를 확인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내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더군요. 그날은 주말 오후였어요. 저와 아내, 아들도 집에 함께 있었죠. 그때 누군가 예고도 없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바로 아내의 친오빠, 제 형님이란 사람이었어요. 첫 인상은 한마디로 험상궂었어요. 그리고 껌을 어찌나 요란하게 씹어대는지 곧 턱이 빠질 것만 같았죠. 형님은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저를 보고 인사를 했어요. 자네가 내 동생이건가? 저를 향해 새끼 손가락을 흔들었어요. 세상에 이런 천벅한 첫인사를 받아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형님을 보면서 아들을 방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형님을 향해 말했어요. 일단 여기 앉으시죠. 먼저 연락도 없이 여기는 무슨 일로 오신 거죠? 아유, 오빠가 여동생 집에 용건이 있어서 오는 건가? 연주야 안 그래? 아이, 매제 섭섭하네. 형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집안 곳곳을 예리하게 살폈어요. 마치 하나하나 가격을 매기는 듯이요. 곧 아내는 커피를 내려왔죠. 거실 탁자에 찻잔을 놓는 아내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더니 형님이 코웃음을 치더군요. 네가 그러면 네 남편이 오빠를 뭐라고 생각하겠냐? 어? 연주야. 대체 무슨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 왔는데? 더 이상 할 말 없으면 얼른 집에 가. 초면에 이게 무슨 실례야? 아내의 말에 형님이 자세를 고치며 저를 한번 쓱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는 아내에게 하는 말이요. 할 말? 있지. 야, 네가 나 돈 좀 줘야겠는데? 알다시피 내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빈털털이야.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서 돈을 왜 나한테 와서 빌려달라고 해? 아내가 거절 의사를 표현하자 형님은 더 험상궂은 얼굴로 몰아붙였어요. 이내 장난이었다며 환하게 웃는 낯으로 아내에게 말하더군요. 네 오빠가 이제 세 사람 좀 대보겠다는데 여동생이 도와줘야지, 안 그러냐?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빌려달라는 거잖아. 그리고 강목 같은 팔로 아내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는 거예요. 또 큼지막한 손이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내는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오늘은 이만 가주셔야겠어요.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하시면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말에도 형님은 일어날 생각이 없어 보였죠. 오히려 아내에게 무언의 압박을 보내고 있는 듯했어요. 저는 그게 더 불쾌했어요. 형님의 팔을 잡아당겨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등을 떠밀어 현관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매제도 참 매정하네. 초면에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나 잘못 건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모르는데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큰 코 다친다고. 형님은 어떤 말이든 다 협박이더군요. 저는 현관문을 열어 형님을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했어요. 앞으로 이런 부탁하시려거든 오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 저는 형님께 고개 숙여
정중히 인사드리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바깥에선 황당하고 어이없다는 듯 형님이 분한 소리를 냈어요. 그리고 한참 뒤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더군요. 그런데 형님의 협박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네트워크 엔지니어로 취직했어요. 나름 전문직이라 벌이도 괜찮았어요. 저도 그렇고 아내 역시 사치 부리는 성격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결혼하고 1년 후부터는 제 월급 통장을 아내에게 오픈했죠. 고정으로 나가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아내가 돈 관리를 하면서 내조를 해왔어요. 아내의 꼼꼼한 성격 덕분인지 돈도 꽤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아내를 믿고 맡겼던 것 같아요. 아들이 중학생이 되면서는 아내도 일을 시작했죠. 작은 아르바이트였어요. 동네 빵집에서 3-4시간씩 하는 일자리였죠. 생활비에 보탤 수 있겠다면서 좋아하던 아내의 모습이 생각나네요. 그날 역시 아내는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어요. 주말이라 전 집을 지키고 있었고요. 그날따라 바구니에 수북하게 쌓여있는 빨랫감이 보이더군요. 그래서 제가 빨래를 하겠다고 옷들을 집어들었어요. 그때 아내의 셔츠 앞주머니에서 우편물 하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걸 주워서 확인해보니 대출이자 체납 독촉장이라고 쓰여있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놀라서 봉투 안을 서둘러 확인해봤어요. 아내가 대부업체에서 사채를 사용했더군요. 얼마 전 아내 이름으로 2천만 원을 빌린 거예요. 그런데 이자 연체가 됐다고 독촉장이 날아온 거더라고요. 그때 현관문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아내가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집에 들어왔죠.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아내에게 우편물을 보여주면서 물었어요. 아내가 대출받은 이유를 대충 짐작이 갔거든요. 당신 이거 뭐야? 2천만 원 대출받았어? 언제? 아내는 깜짝 놀라더군요. 들고 있는 가방을 벽걸이에 걸어두려다가 놀라서 놓쳤어요. 그걸 주우면서 이내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오빠가 대출이라도 좀 받아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었어. 당신한테는 패기치는 것 같아서 나 혼자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한 건데 미안해. 저는 조금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얼마 전 형님이 우리 집에 다녀간 이후로도요. 지속적으로 아내에게 전화해서 협박을 일삼았거든요. 형님의 전화는 낮밤을 가리지 않았어요. 어느 새벽엔 술에 잔뜩 취해서 전화한 적도 있었습니다. 형님은 전화로는 답답했는지 아내가 일하는 빵집에도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야, 돈 잘 버는 서방 놔두고 이런 왜 하냐? 오빠가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여기 나 일하는 곳이야. 방해하지 말고 가. 얼른. 돈 주면 간다니까. 돈 주고 이야기해. 바로 꺼져준다고. 참 말귀 못 알아듣네. 너 결혼하고 애 낳더니 왜 이렇게 멍청해졌냐? 어? 형님은 빵집 안을 껄렁껄렁 둘러보면서 마음대로 빵도 집어먹고 테이블 의자를 헤집어 놓기도 했대요. 아내는 또 어떤 해코지를 할지 두려워서 경찰에 신고할까도 고민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손님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 들어왔다고 해요. 보는 눈이 많아져서 형님이 더는 나쁜 짓을 못하게 된 거죠. 그때 다행히 단체 손님이 들어오는 바람에 오빠가 기다리다가 그냥 갔어. 할 말은 많아 보였는데 내가 커피 뽑는다고 바쁘니까. 급한 성질 어디 안 갔더라고. 그걸 못 참고 그냥 가버리더라고. 그 후로 아내는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한동안 아르바이트 가는 것도 무서워했죠. 형님이 또 일하는 대로 찾아올까 봐요. 정신과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서 먹을 정도로 심각했어요. 그래서 전 아내에게 왜 말도 없이 대출을 받았냐고 화를 낼 수 없었어요. 아내도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아무튼 형님이 또다시 아내가 일하는 빵집에 왔다고 해요. 그때 친정 엄마까지 대동해서 왔다고 하더군요. 형님이 아내에게 작은 사업이라도 하나 시작해 보겠다면서 대출을 요구했대요.
친정 엄마까지 앞세워서 부탁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사채까지 쓴 거래요. 그러면서 이자는 본인이 꼬박꼬박 갚겠다는 약속까지 했다는군요. 아내는 사기 전과 있는 사람 말을 정말 믿은 건지 사람이 정말 착해 빠져서 말이죠. 이자 갚겠다는 형님 말을 믿은 거야? 아니 사채 이자 연체되면 어떤 일 벌어질 줄 알고 여자가 왜 미리 못 갚은 거야? 생활비 없었어? 그게 아니고 오빠가 자기가 이젠 변했다고 새 사람 됐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떵떵거리며 갔거든. 그래서 정말 갚나 안 갚나 기다려본 거야. 그런데 연체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바로 독촉장이 날아오지? 나도 깜짝 놀랐어. 이자는 꼭 갚는다고 큰 소리 치던 형님은 돈을 받자마자 연락도 안 받는다고 말하는데 저는 바보같이 착한 아내에게 화가 난 건지 형님에게 화가 난 건지 너무 열이 받아서 화를 주체를 못하겠더라고요. 지금 형님한테 가서 따져야겠어. 그리고 당장 돈 갚으라고 할 거야. 진정해. 오빠 지금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 엄마도 모른대. 연락도 끊겼어. 아내는 제 팔을 잡아 끌어당기면서 다시 자리에 앉히더군요. 자꾸 들썩거리는 몸을 어찌할 줄 모르고 있자 아내가 계속 말렸어요. 차라리 잘 됐어. 이참에 오빠랑 아예 인연 끊어버리자. 2천만 원 줘버리고 아예 보고 살지 말자. 그게 돼? 형님이 또 찾아오면 어쩌려고. 이렇게 한번 연락 안 되면 무슨 일 생긴 거야. 또 깜빵 갔거나 했겠지. 안 그래? 대출이자는 내가 알아서 갚을게. 너무 신경 쓰지 마. 아내의 말처럼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이참에 형님에게 2천만 원 줘버리고 앞으로 아예 안 보고 살 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출 이자고 뭐고 원금부터 바로 갚아버렸죠. 더 이상 이 돈으로 스트레스 받고 싶진 않았어요. 아내의 말처럼 형님은 정말 연락이 끊긴 건지 한동안 소식이 없더군요. 그런데 무소식이 희소식이란 이야기는 제겐 해당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제 직업은 특성상 1년 중에 연말이 제일 바쁜데요. 당시에도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있을 때였어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자정이 돼서야 끝났으니 식구들 얼굴 보기도 힘들었어요. 그날도 퇴근해서 집에 오니 밤 11시더군요. 그런데 집안이 칠흑같이 캄캄하더라고요. 제가 야근해도 아내는 안 자고 기다리거나 먼저 자면 거실 불은 켜놓고 들어가곤 했거든요. 안방에도 들어가 보니 아내는 없었습니다. 아들은 학원 끝나고 독서실에 가 있을 시간이니 당연히 집에 있을 리 없고요. 저는 아내 걱정부터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전화부터 하려고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그때 안방 침대 아래에서 문자 소리가 나더군요. 아내의 휴대전화였습니다. 휴대전화까지 놓고 어디를 간 건지 이제 누구한테 연락해 봐야 할지 고민했어요. 그리고 아내의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어요. 그런데 아내에게 도착한 문자 메시지의 미리 보기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가정 깨기 싫으면 5천만 원 지금 당장 입금해라. 형님에게서 온 문자더군요. 이번에는 5천만 원으로 아내를 협박하고 있더라고요. 연락이 끊겼다던 형님은 또 언제부터 아내를 괴롭히고 있었던 건지 저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화를 진정시킬 수 없었죠. 그런데 그때 인기척이 느껴지더군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아내가 안방으로 왔어요. 아내는 저를 보고 놀라서 물었어요. 당신 언제 온 거야? 나 잠깐 편의점 다녀오느라고. 내 휴대전화 여기 없었어? 아내는 안방에 들어오자마자 황급히 휴대전화부터 찾더라고요. 저는 모르는 척하고 침대 위에 놓여있는 전화기를 가리켰습니다. 나도 방금 왔어. 집에 오니까 침대 위에 놓여있더라. 걱정했잖아. 무슨 일 생긴 줄 알고. 아,
갑자기 편두통이 와서 약 사러 편의점 다녀온 거야. 그런데 아내는 빈손이었어요. 그래서 약은 사왔어? 편의점에 두통약이 다 떨어졌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못 사고 들어왔지. 아내는 얼른 휴대전화 먼저 챙기더라고요. 저는 일단 형님에게서 온 문자를 못 본 척했어요. 태어난 척 씻고 먼저 이부자리에 누워버렸죠. 며칠째 야근이라 피곤하기도 했고요. 다음날 아침 전 뜬 눈으로 밤을 새운 것 같았어요. 아내가 주방에서 아침밥을 준비하느라 정신없는 틈을 타 옷장을 열었어요. 뭔가 단서를 찾기 시작했어요. 어제 아내가 입은 청바지를 꺼내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런데 주머니에 작은 종이가 꼬깃꼬깃 들어있더군요. 전 그 종이를 꺼내서 펼쳤습니다. 5천만 원 적금 통장을 깼다는 영수증이었어요. 저는 갑자기 머리가 지끈거리는 걸 느꼈어요.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을지 뻔했거든요. 결국 2천만 원으로 연을 끊기로 했던 다짐은 물거품이 된 거예요. 갈수록 형님의 협박은 심해지고 요구 금액은 커지고 있었어요.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바로 형님에게 전화했어요. 안녕하세요, 형님. 저 좀 지금 만나야겠습니다. 아내에게는 말하지 마시고요. 저는 형님과 마주보고 차 한 잔도 마시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사 근처 작은 공원에서 만나자고 했죠. 형님은 제가 돈이라도 건네줄 줄 알았는지 한 걸음에 달려오더군요. 어이, 매제! 웬일이야? 날 먼저 만나자고 하고 기분 좋은데? 연주한테 무슨 이야기 들은 거야? 저는 인사도 생략했어요. 바로 형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아내에게서 돈 뜯어내지 마십시오. 이건 경고입니다. 이 말하고 싶어서 만나자고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쭈, 어디서 본 것 많아가지고 야, 그걸 협박이라고 하는 거냐? 애송이네. 그렇게 하면 내가 겁낼 줄 알아, 매제? 심각성을 모르고 비아냥거리기만 하는 형님의 모습에 더 화가 났죠. 그래서 저도 막말을 해버렸어요. 애송이요? 그럼 형님은 깡패입니까? 걸핏하면 우리한테 와서 돈 뜯어내게? 네? 뭐라고? 이 자식이 동생 남편이라고 봐줬더니 깡패! 형님도 그 말에 감정이 상했는지 바로 주먹이 올라오더군요. 제가 그 주먹을 그대로 받았을 것 같으세요? 바로 주먹을 쳐내버렸어요. 우리는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 멱살을 잡고 힘겨루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별거 아니더라고요. 형님은 인상만 험상궂고 행동만 거친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입으로만 나불거리는 인간이었던 거예요. 힘으로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더군요. 저는 그동안 쌓아온 분노를 다 쏟아냈습니다. 형님은 팔다리를 허우적거리며 막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었죠. 바닥에 나뒹굴며 맞고만 있던 형님은 제게 그만 때리라며 소리쳤어요. 아이, 제발 그만해. 이제 그만하라고. 알았어. 이제 돈 달라고 안 해. 아예 안 한다고. 그러니까 좀 그만해. 저는 형님 배 위에서 움직임을 멈추고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형님은 바로 말을 이어갔어요. 내가 비밀 하나 알고 있는데 말해줄까? 어? 또 무슨 헛소리 하시려고요? 사기치시려거든 그만하시죠. 제가 잠시 생각하는 틈에 형님이 잽싸게 바닥에서 일어나더군요. 상황이 역정된 것처럼 형님은 제게 반짝이는 눈을 하면서 말했어요. 네 마누라가 준 7천만 원 이렇게 한 번에 대신하자는 거야. 내가 손해보는 거라니까. 이거 7천만 원보다 더한 고급 정보라고. 자꾸 시간 끌지 마시고요. 일단 말부터 하시라고요. 대체 뭘 알고 있는데요? 형님이 말하는 아내의 비밀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무려 그 비밀은 저와 아내가 처음 만났던 날부터 시작이 됐더군요. 당시 아내는 만나는 남자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것도 고등학생 때부터 사귄 남자가요. 그런데 그 남자는 결혼하기에는 조건이 너무 안 좋았던 거죠. 그 논팽이는 집안도 찢어지게 가난하고 미래가 전혀 안 보였어. 대학도 안 가고 어디 공장인가? 들어가서 일도 하나마나 한 거 하고 미래가 안 보였지. 우리 엄마도 반대가 엄청 심했으니까 만나지 말라고. 근데 아무튼 둘이 너무 좋아했어.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형님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형님의 다음 말이 더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둘이 만나고 있다? 지금까지도 계속 만나고 있다고 널 속이고 넌 네 아내한테 당한 거야. 사기 결혼 당한 거라고. 제가 그걸 믿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기도 정도껏 치십시오. 얘 참 순진하네. 네가 이러니까 걔한테 당한 거야. 걔가 왜 나한테 2천만 원, 5천만 원 가져다 주겠냐? 내 요 주둥이 막으려고 어쩔 수 없이 준 거지. 아직도 모르겠어? 전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내와 살면서 전혀 의심 갈 만한 정황이 하나도 없었어요. 형님이 이간질하려고 거짓말하는 거로 생각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한 대 더 치려고 손을 든 순간 형님이 제 주먹을 막아서더군요. 그리고선 진지한 눈으로 제게 말했어요. 진자 검사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다 자네를 위해서야. 내 말 허투루 듣지 말라고. 진자 검사라뇨. 저는 몸이 굳어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런데 형님의 눈빛이 거짓말 같지 않았단 말이죠. 거기서 전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만약 내 말이 틀린다면 7천만 원 다 토해낼게. 그리고 다시 안 나타날게. 약속해. 내가 아무리 사기범이었어도 이건 진짜 거짓말 아니야. 믿어도 돼. 다른 건 다 거짓말 같아도 왜 이건 진심인 것 같았는지 전 그때 심장이 이렇게 빨리도 뛸 수 있는지 느꼈습니다. 동시에 형님에 대한 분노가 솟구쳤어요. 진심이든 거짓말이든 당신은 앞으로 제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다시 마주친다면 그때 제가 어떻게 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 알았어. 갈게. 형님은 몇 번을 헛발로 넘어지기를 반복하며 주랭랑 쳤어요. 저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어요. 일단 형님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가려야 했습니다.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 100% 다 믿을 순 없었어요. 그리고 의심을 품은 채로 아내와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웠어요. 다음 날 저는 아내에게 야근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퇴근해서 아내를 지켜보기로 했어요.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끝낸 아내가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더군요. 평소처럼 제게 집으로 간다고 문자를 보내고 말이죠. 아내가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한 다세대 주택가였어요. 2층짜리 주택의 1층에 자리한 현관문 도어록을 아주 자연스럽게 열고 들어가더라고요. 좀 멀찍이 주차하고 계속 지켜봤어요. 한 1시간쯤 지났을 거예요. 그 집에 한 사내가 들어가더군요. 형님이 말한 그 남자 같았습니다. 저는 이곳에 도착했을 때까지만 해도 아닐 거라고 회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확인 사살 당한 것처럼 그 남자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굳게 닫혀있던 문은 3시간이 지나서야 열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가 나왔습니다. 이내 그 남자도 나와서 아내에게 애정 표현을 하는데 차마 눈 뜨고 못 보겠더군요. 저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런데 귀에 들리는 소리까지 막을 수는 없었어요. 사랑해. 내일도 올 거지? 매일 보고 싶어. 내일도 올 수 있으면 올게. 잘 자. 나도 사랑해.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남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내의 표정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해맑고요. 그리고 시계를 보더군요.
밤 10시 30분. 여기서 집까지는 택시 타면 20분 정도 걸리니까요. 야근하고 퇴근한 저를 맞이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아내는 몰래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택시를 타고 아파트 앞에 도착한 아내는 온 매무새를 만지기 여념이 없었어요. 제게 들키면 안 되니까 저랬겠죠. 향수도 뿌리더군요. 그 남자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였겠죠.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 모든 게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 눈물이 볼을 타고 흐르더라고요. 그 배신감은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참 무섭더군요. 사이가 굳건할 때는 보이지 않던 게 하나하나 다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내는 집에서도 손에서 휴대전화를 놓지 않았어요. 문자나 전화가 오면 깜짝깜짝 놀라고 방에 들어가서 확인한다든지 아예 전원을 꺼버렸어요. 얼마 전에 형님 문자를 몰래 확인한 날도 그랬다고 했잖아요. 집에 오자마자 다급하게 휴대전화부터 찾았다고요. 전 당연히 형님 때문에 그런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내가 약 사러 편의점에 다녀온 것도 거짓말이었던 거고요. 그날도 역시 그 남자를 만나고 온 거겠죠. 유난히 향수 냄새가 진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엎친 데에 덮친 격으로 장모님까지 보태시더라고요. 주말에 다짜고짜 집에 찾아오셔서 하시는 이야기가요. 자네, 전세금 좀 더 마련해줘야겠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요? 아니, 이번에 전세 계약 연장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린다고 하잖아. 그래서 3천만 원이 필요해. 저는 짜증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만 하면 돈 나오는 기계도 아니고요. 사실 결혼하고 처가 물주로 살아온 건 맞습니다. 돈이 워낙 없는 집이기도 했고 학업 포기한 아내 대신 처가에 더 잘해준 거였거든요.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 전세금부터 중고차까지 전부 제가 해드렸어요. 아내가 매달 생활비 용돈까지 드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 당당하게 대놓고 요구하시니 지치더군요. 장모님은 형님의 일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건지 일절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내에 대한 신뢰도 무너져 있던 상태였잖아요. 모든 게 부질없다고 생각했어요. 장모님 죄송한데요. 이번엔 그 돈 못 해드릴 것 같아요. 뭐? 아, 왜? 네가 우리 연주 데려다가 이리 고생시켰으면. 장모님, 제가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드려요? 전 그 지긋지긋한 소리 듣기 싫어서 장모님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장모님도 놀라시더군요. 이제 할 말은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형님이 저희한테 얼마를 가져가셨는지 아세요? 아시죠?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지금 돈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세금에 맞는 곳으로 이사를 가시든지 하세요. 제 말에 장모님은 펄쩍펄쩍 뛰시더군요. 형님 이야기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나보고 더 좁은 데로 이사를 가라는 거야? 내가 더 좁은 데서 어떻게 살라고? 말이 돼? 옛날엔 이보다 더 좁은 데서도 아내랑 함께 사셨잖아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게 맞는 말일 거예요. 그러자 골이 난 장모님은 저를 더 갈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고, 속 터져. 속도 위반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꽉 막힌 사위를 보겠느냐고. 응? 내 딸 어디 내놓으면 서로 장가오겠다고 줄을 선다고. 복 받은 줄 알아야지. 장모님은 제 가슴팍을 두드리며 억울하다는 듯이 소리쳤어요. 저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들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귀에 딱지가 생기게 들었던 이야기였어요. 면역이 생겨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장모님이 큰 실수를 하시더군요. 저기 우리 윗집 창선이네도 우리랑 사돈 맺자고 그랬고, 응?
옆 동네 의사 집안 지훈이도 장가 오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그리고 은호 그놈만 정신 똑바로 차렸어도 응? 그때 아내가 장모님의 입을 손을 막아버리더라고요. 갑작스럽게 입이 막힌 장모님이 허우적거리면서 아내를 밀쳤습니다. 얘가 왜 이래? 안 그러냐고. 걔 지금 사는 꼬락서니를 엄마! 저는 대충 짐작이 가더군요. 지금 아내가 만나는 남자의 이름이 은호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장모님도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아내는 장모님의 입에서 그 남자의 이야기가 나올까봐 전전긍긍하더라고요. 전 아내를 해방시켜줬습니다. 장모님,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나쁜 사람인 거.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정말 나쁜 인간이 누구인지 이 사람들은 알까요? 다들 작심하고 저 하나를 속인 거예요. 정말 분하고 억울한 사람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려야겠죠. 그래서 저는 결심해야 했습니다. 전 아내와의 사이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가슴속에 멍울처럼 아들이 남아 있었어요.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건 정말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혈액형은 B형이었어요. 저도 아내도 B형이니 의심할 수 없는 혈액형이었던 거죠. 그리고 생김새도 아내와 복사해서 붙여 넣은 것처럼 판박이에요. 아내와 첫날 밤을 보내고 임신, 출산 주기를 따져봐도 친자가 아닐 가능성이 전혀 없었어요. 아니에요. 사실은 형님의 말을 믿고 싶지 않는 게 가장 컸을 수도 있어요. 부정하고 싶은 현실 말이에요. 전 아내와 헤어지는 건 상관없었어요. 그러나 아들만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거짓 결혼에 대해서 제가 다 알아야 했어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했던 것은 통장이었어요. 아내는 자신의 비밀을 숨기기 위해서 형님에게 돈으로 입막음까지 했으니까요. 제가 모르는 뭔가가 또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전 평일 하루 연차를 냈습니다. 아내가 아르바이트를 간 시간에 몰래 생활비 통장 내용을 뒤져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꽤 주기적으로 한 남자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바로 이은호였어요. 아내가 지금 저 몰래 만나고 있는 고등학교 동창생 말이죠. 매달 꼬박꼬박 100만 원씩 이체했더라고요. 아내가 빵집 아르바이트로 받는 돈은 한 달에 5, 60만 원이에요.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그 남자에게 보내고 있었다니 제가 본 돈으로 그 남자 생활비 대준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한 것도 있었어요. 7월의 어느 한 날 통장 이체 내역 한쪽에는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우리 아들 생일이라고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발 잘못 본 거라고 누군가 다시 확인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눈을 비비고 또 비벼서 다시 봐도 명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 아들 생일이라고요. 저는 속에서 터져 나오는 울음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제 평생 이렇게 절규하며 울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땐 온 세상이 새카맣게 보였어요.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바로 흥신소를 알아봤습니다. 그 남자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죠. 그리고 아들의 칫솔을 주면서 친자 확인까지 해달라고 했어요. 모든 결과를 듣기까지는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리더군요. 지금 이은호 씨는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계약직인 것 같더라고요. 부모가 일찍 죽고 혼자 된 지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김연주 씨와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고요. 동창생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커플이더군요. 지금까지도 만나고 있는 걸 저희가 확인했고요. 15년 전인가? 그때 김연주 씨가 임신해서 산부인과도 함께 갔었던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흥신소에서 말하는 시기와 제가 아내와 처음 만났던 때가 딱 맞아 떨어지더군요.
그리고 전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지석이가 이은호 씨 아들이 맞습니까? 저희가 이은호 씨 집 앞에 있는 쓰레기를 뒤지느라 꽤 고생 좀 했습니다. 결과는 황지석 씨는 이은호 씨 친자가 맞는 걸로 나왔습니다. 흥신소 직원의 답을 기다리면서요. 전 저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세게 물고 있었는지 입술에서 피가 흐르더군요. 살짝 피 비린내가 감돌았어요. 그리고 손에 쥐고 있는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일치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맞아요. 아들은 제 친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부정하고 싶었던 현실이 진실이 된 겁니다. 저는 맨 정신으로는 버티기가 힘들더군요. 그날 눈앞에 보이는 술집에 무작정 들어가 소주를 들이켰어요. 소주 한 잔. 시간을 아내를 만나기 전으로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또다시 소주 한 잔. 그러면 아들을 볼 수 없다는 생각에 고개를 도리도리 저었어요. 곧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안주도 없이 소주만 먹었더니 순식간에 취하더라고요. 그 순간 아들이 미친 듯이 보고 싶었어요. 보아하니 아들이 다니는 학원 수업도 마칠 시간이었죠. 저는 주저없이 아들을 향해 뛰어갔어요. 늦은 밤인데도 학원가는 불빛을로 나처럼 환했습니다. 그때 건물에서 아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많은 학생 사이에서 유독 빛이 나는 한 아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네, 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 여기야! 전 아들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웃는 나체는 사춘기 소년도 어쩔 수 없나 봐요. 아들이 아빠를 살갑게 맞아주더군요. 아빠가 여기는 어쩐 일이야? 아이 설마 나 데리러 온 거야? 그럼 아빠 퇴근하는 길에 아들이랑 같이 집에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왔지. 아빠가 데리러 오니까 좋아? 좋기는. 금세 사춘기 아들로 돌아왔지만요. 저는 하나도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덩치가 아빠만큼 큰 아들에게 엉겨붙자 밀어내기를 바빴어요. 이내 저한테서 술 냄새가 났는지 아들이 코를 막더군요. 그리고는 폭풍 잔소리를 시작하더라고요. 알코올 냄새. 아빠 술 마셨어? 얼마나 마신 거야? 언제부터? 이럴 때는 또 사춘기 소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죠. 회식이 있어서 술 조금 마셨지. 아빠 냄새 많이 나? 아들은 말 대신 손으로 코를 틀어막았어요. 이런 아이가 제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보고 믿으라니 전 자꾸만 눈물이 차오르는 걸 겨우겨우 참았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아들에게 말했어요. 늦게까지 공부하느라 고생했어. 배는 안 고파? 배고플 텐데 우리 뭐 먹고 집에 들어갈까? 주변에 불 켜진 식당이라곤 패스트푸드점밖에 없었어요. 아들은 햄버거도 맛있다면서 우걱우걱 잘도 먹더군요. 저는 그때 결심이 섰던 것 같아요. 며칠 후 흥신소에서 다시 연락이 왔죠. 새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다면서요. 제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전화를 해준 거예요. 이은호 씨가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이요. 전세긴 한데 세입자 이름이 김현주 씨더라고요. 알고 계셨습니까?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매달 생활비도 모자라서 전셋집까지 마련해 줬다니요. 전 월급 빼곤 돈 나올 구멍이 없는데 아내가 무슨 돈으로 전셋집을 구했을까요? 그것도 다 제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었겠죠. 아내가 직접 돈 관리를 하고 있으니 뒤로 야금야금 빼돌려서요. 아내의 비밀은 파도 바닥이 안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돈 관리를 아내에게 전적으로 맡긴 게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내를 믿고 신뢰한 제가 바보였을까요? 아예 처음부터 아내를 만나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제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돼버린 건지 하늘을 원망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주저앉아만 있을 순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더는 시간을 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으로 향해 달려갔죠. 이제는 모든 걸 밝히고 아내와 단판을 지어야 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박차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내는 주방에서 요리하고 있더군요. 앞치마를 두르고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가식처럼 느껴졌어요. 오히려 저를 더 화나게 만들더라고요. 인기척을 느꼈는지 아내가 뒤돌아봤어요. 아내는 뒤에 가만히 서 있는 저를 보면서 반기더군요. 오늘 웬일로 일찍 온 거야? 계속 야근하더니. 나 그래서 아까부터 엄청나게 바빴잖아. 당신 김치찌개 좋아하지? 돼지고기 넣고 바글바글 끓였어. 맛 좀 볼래? 아내는 자랑하듯이 숟가락을 들고 찌개 국물을 뜨더니 제게 가져다 줬어요. 두 얼굴을 가진 아내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진저리 치면서 소름까지 돋았습니다. 전 숟가락을 손등으로 쳐냈어요. 숟가락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저는 놀란 표정을 하는 아내에게 말했죠. 당신 앞으로는 이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왜 그래? 당신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쓸데없는 짓이라니. 내가 좀 알아듣게 설명해. 제가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반응하니 아내는 당황하더군요. 아내는 그제야 이상한 낌새를 느낀 것 같았어요. 저는 지체 없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나 다 알고 있으니까 거짓말할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숨기는 거 있으면 다 말해. 먼저 기회 줄 테니까. 내가 대체 당신한테 뭘 숨기고 있다는 거야? 오늘 진짜 왜 이래? 당신 어디 아파? 아내는 끝까지 모른 척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어쩌겠어요. 제가 말해줘야죠. 전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아내 앞에서 보여줬죠. 이걸 보고도 아내가 언제까지 발뺌할 수 있을까요? 이게 뭔데? 보고도 몰라? 생활비 통장이잖아. 내가 이은호가 누구인지 모를 줄 알았어? 이은호라는 이름이 나오자 아내는 크게 당황스러워하더군요. 이내 아내가 제 손에서 통장을 뺏어갔어요. 그리고 횡설수설하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오빠가 이간질한 거야. 이은호는 나도 모르는 사람이야. 오빠랑 아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매달 돈을 보내라고 해가지고. 당신 끝까지 거짓말할래? 사실대로 말하라고. 내가 먼저 기회 준다고 했잖아. 정말이야. 난 이은호가 누군지 진짜 몰라. 누군지도 모르고 돈 보낸 거야. 오빠가 시켜서. 저는 끝까지 거짓말하는 아내에게 두 손 두 발 들었어요.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그동안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전 아내의 입을 다물게 할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친자 검사 결과 서류를 아내 앞에 들이밀었어요. 당신이 이은호를 모를 리가 있어? 지석이 친아빠잖아. 모를 수가 없잖아. 안 그래? 아내의 두 눈이 크게 흔들리더군요. 이내 서류를 뺏어 들고 갈기갈기 찢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아니라고. 아니야. 이것도 다 거짓이야. 이걸 나보고 믿으라고? 이게 가짜 서류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당신 미쳤어? 어? 아내의 뻔뻔함에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내에게 이은호와 만나는 사진 여러 장을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이은호 집에서 나오는 아내의 모습, 이은호와 아내가 포옹하는 모습, 골목에서 이은호와 아내가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이은호와 아내가 함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 두 사람의 사이는 사진만으로도 설명이 충분했습니다. 사진을 본 후 아내는 드디어 본성을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지금까지 내 뒤를 밟은 거야? 몰래 나 미행했어? 지금 고작 중요한 게 그거야? 네가 지금까지 나한테 뭘 잘못했는지 몰라서 그래? 그래, 나 남자 있어. 그런데 뭐, 어쩌라고. 그래서 어쩔 건데? 이혼하든지. 어느새 아내는 눈빛부터 변해 있더군요.
그리고 궁금했습니다. 남자가 있었으면서 대체 왜 나와 결혼했는지요. 그래서 아내에게 물었죠. 남자가 있었으면서, 그 남자와 아이까지 있었으면서 날 속이고 왜 나하고 결혼한 거야? 대체 왜? 이제 와서 그게 궁금해? 말해줘? 아내는 저를 보면서 희미하게 비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집안 돈 많았잖아. 사람도 어수룩하니 바보 같았고. 그러니까 내가 임신했다고 찾아갔을 때 바로 속았지. 우리 애를 돈 걱정 없이 키울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결혼한 거야. 우리가 그때 정말 돈이 없었거든. 뭐 다른 뜻은 없었어. 평생을 속여와 놓고도 미안함 하나 없이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아내의 모습이 저를 더 분노하게 했어요. 이글거리는 눈으로 아내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아내는 그것마저 재미있다는 듯이 당시 일을 설명했어요. 이은호와 아내는 고등학교에서 처음 만나서 사귀기 시작했는데요. 아내가 임신했는데도 장모님이 결혼을 너무 반대했고 이은호를 너무 싫어해서 반항심에 돈 많은 저에게 접근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홧김에 저랑 결혼하고 뒤로는 이은호와 연애를 즐긴 거예요. 돈 많은 남자 밑에서 아들은 잘 키워주겠다고 약속하고요. 아내가 아무 꺼리낌 없이 술술 이야기하는데 저는 더는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그만해. 그러면 처음부터 사기 결혼을 계획하고 나한테 접근한 거네? 이거 범죄야. 몰라? 이제 와서 어떻게 밝힐 건데? 10년도 더 넘은 일을, 어? 왜? 내가 못할 것 같아? 장모님도 알고 있는 것 같던데 온 가족이 나 하나 작심하고 속여온 거네. 돈 나올 구멍 하나는 있어야 하니까. 난 지금껏 그것도 모르고 처가에 다 가져다 바치고. 누가 호구처럼 그렇게 살래? 그러니까 이혼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이혼? 너랑 결혼한 것도 수치스러워. 지금 당장 내 집에서 꺼져. 더는 보고 싶지 않다. 그리고 지석이는 앞으로도 내 아들이야. 지석이는 내가 키워. 허튼 수작 부리지 마. 뭐? 당신이 무슨 권리로? 호적상에도 지석인 내 아들이야. 그럼 넌 무슨 돈으로 지석이 키우려고? 돈 한 푼 없잖아. 안 그래? 그래서 전 아내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혼인 취소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결혼 당시 악질적인 사실을 숨긴 사실이 인정되면서 혼인 취소를 할 수 있었죠. 또한 그동안 처가를 금전적으로 도운 것과 아내가 상간남에게 돈을 준 것에 대해서도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을 했어요. 제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생활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더는 돈 나올 곳이 없었죠. 결국 처가와 상간남 전셋집, 통장 등은 차압됐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들은 끝까지 지키고 싶었습니다. 이래서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무섭다고 하나 봐요. 저는 친생 부인의 소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일을 진행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얼마 후 아내가 씩씩거리면서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오자마자 아들부터 찾더라고요. 지석이 어디 있어? 지석이는 알고 있어? 당신이 친아빠 아닌 거 알고 있냐고. 나만 이렇게 당하고 못 살지. 지석이 어디 있냐고. 당신이 진짜 이러고도 엄마야? 지석이 위해서라면 이럴 수 있어? 사실 밝혀서 뭐 어쩔 건데 당신이 나보다 잘 키울 자신 있어? 분하다고. 분해서 미치겠다고. 복수할 거야. 너한테 복수할 거라고. 자신이 잘못한 건 인정 못하고 모든 걸 잃었다며 제게 화를 내더군요. 저는 아내에게 다시 한번 경고했어요. 이런 식으로 지석이 앞에 다시 한번 나타나면 그땐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 경고야. 다시는 우리 눈앞에 띄지 마.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는 아내가 불쌍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아내를 현관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가차없이 현관 문을 닫아버렸죠. 아내는 30분을 현관문을 발로 차고 초인종을 끊임없이 누르더군요. 마지막엔 애원까지 하더라고요. 미안해, 여보. 여보,
나 한 번만 용서해주라. 나 다 포기하고 당신한테 돌아올게. 나 받아주면 안 될까? 제가 안에서 아무 말이 없자 아내는 현관문을 발로 뻥 차버리고 욕을 날리더군요. 그리고 가버렸는지 조용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아내를 볼 수 없었어요. 강제 집행이 진행되고 살던 곳에서 쫓겨난 후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형님은 어디 교도소에 또 수감됐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처가 식구들 소식을 듣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제 인생의 15년, 16년을 앗아간 사람들이잖아요. 얼마 전 저는 아들과 그곳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도 했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모든 걸 다 잃었지만 제 옆에 아들이 있으니 뭔들 못하겠습니까? 이젠 아들과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